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페셜 인터뷰자 전국 인터뷰인데요. 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우리 정치의 미래가 있다. 늘 이야기하고 그 미래는 정말 그 국가 지도자들이 새롭게 나서고 이끌 때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국민들의 이 튼튼한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지도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중 한 사람으로 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경기지사 행거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업무 보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종합행정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김경수 위원장께서도 그 경남도지사 경험이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면서 크게 아마 도움이 되고 이럴 건데, 먼저 이 지방이 뭐 벚꽃지는 순으로 소멸돼 간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지금 그 중앙과 지방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강연이나 이제 설명회를 많이 다닙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이 이제 5극 3특이라고. 아, 그렇죠. 지금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아무튼 이게 뭐냐 이제 묻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제 설명도 할 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1기가 박정희 시대 산업화 시절이에요. 그때는 보면 수도권하고 동남권, 부울경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의 중화공업 이렇게 해서 양쪽을 양대축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것도 일종의 균형 발전 정책이었던 거죠. 예, 그렇네요. 다른 지역은 좀 소외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2기로 넘어오는 게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정보화 시대에는 각종 투자, 특히 민간 투자가 IT 디지털 분야 투자가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됩니다. 판교밸리까지 막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민간의 투자가 수도권을 집중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만 해도 참여정부 때 한 해에 수도권으로 순입되는 인구가 14만 명까지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균형 발전을 시키려면 그러면 민간 투자가 집중되니까 공공기관이라도 빼내자.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빼내고 세종시의 행정기관 빼내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2기였던 거거든요. 이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이 3기인데 3기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시대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작동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에 AI 관련 인프라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이거 어디에 들어서고 있습니까? 주로 지금 호남에, 호남, 그다음에 SK 데이터 센터는 울산 이렇게 이제 지방에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기존의 부울경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던 전통 제조업들 그걸 AI를 적용한 AX라고 하는데 AI 전환이 이제 AI 시대는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AI 투자는 전국으로 골고루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AI 분야는 전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수도권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 시대는 대한민국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균형 발전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시도 단위로 막 쪼개져 가지고 서로 중복 투자가 되고 이런 걸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이제 그게 이제 5극 3특인데요. 이게 5극 3특 그러니까 하여간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존의 시도 단위로 17개 시도 단위로 잘게 쪼개서 발전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5개의 권역,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5극 체제로 가자. 빠져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3개의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자. 그래서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죠. 그렇죠. 셋 다 특별자치도죠. 그래서 이제 5극 3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전략적인 어떤 그 설계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네. 그렇네요. 그럼 그게 이제 제대로 맞습니다. 실행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설명할 때 기존에는 지방이 시혜나 배려의 대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했잖아요. 예. 이제는 지방이 국가의 전략 자산이다. 그래서 지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아, 지방이 신성장 동력이다.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신성장 동력 가지고 포럼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 내 초대했었는데 못 오셨는데. 아, 예, 그것도 이제 반도체 자동차에다가 지금 뭐 조선이라든지 AI 바이오 뭐 K컬처까지 이런 신성장 산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방이 어쨌든 그 굵직굵직하게 5억 3득 체제로서 신성장 동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 동력을 이제 시도별로 그동안 이전 정부들에서도 다 지정해가지고 막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잘 안 됐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미 수도권에 전국토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GRDP 경제 분야 자본도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요렇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생활권 경제권이 딱 묶여 있는데 이 경제권 생활권이 묶여 있다는 얘기가요 청년들에게 결정적입니다. 뭐냐면 일자리를 요 권역 안에서 어디서든 구해도 돼요. 그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로 가면 교통망도 계속 그렇죠. 확충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도 단위 정도가 아니고 시도 안에서도 그 도시 단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아, 지방은. 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저 도시에 일자리를 구하면 출퇴근이 안 돼요, 대중교통. 그러니까 방을 얻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거기 가서 방 얻을 바에야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그럼 강력 교통망의 핵심이겠네요. 광역 대중교통망이 생활권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그럼 묶자. 그 교통망을 만들려고 해도 시도 단위로 일일이 쪼개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 최소한 크게 권역으로 묶어서 만들고 그 권역 단위로 전략 산업들을 권역별로 육성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5개 권역이니까 중복 없이 이제 성장 엔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창간 25주년인데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퀴치를 내걸고 인터뷰를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는 많은데 예를 들자면은 그럴 때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5급 체제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육성시키려면은 이게 행정 단위는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시도 단위로 다 쪼개져 있으니까 그걸 좀 권역별로 묶어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그렇게 해오질 않았잖아요. 다 따로따로 해왔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제 처음에는 행정 통합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도 통합 시도를 했고, 그다음 대전 충남이 하고 있고, 부산 경남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사 시절에 굉장히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데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도지사로 있을 때는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하고 있었는데 통합을 추진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합의는 했는데 자 이제 본청을 어디다 둘 거냐 이름을 뭐 대구 경북으로 할 거냐 경북 대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이 권한을 그러면 시군하고는 어떻게 나눌 거냐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합의가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2019년에 대구 경북 통합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 통합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권역별로 대중교통망도 구축해야 되고 전략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하는데 하세월인 거죠.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통합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면 병행해서 추진하더라도 일단 당장 권역별로 함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연합체제를 만들자. 마침 그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도 간에 합의하면 함께 규약 만들어서 조례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광역의회도 같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광역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광역연합이라고 부르는데 광역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었죠. 그걸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렇죠. 메가시티를 거의 출범 직전까지 갔었는데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또 이게 이제 해체가 돼버렸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자면은 이제 박경영 시장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계속했었어요.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해왔는데 부산이 지금 활로가 없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덕도만 지금 이제 근데 가덕도도 지금 이 지지부진하죠 지금. 현대건설이 이렇게 시공사인데 지금 손들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 인터뷰에서는 30년인데 자기 2029년까지 운행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뭐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예. 부산도 할로가 없대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그게 이 사흘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어째 말하면 네. 지금 이 메가시티 통합이라는 게 사흘의 문제에서 행정 통합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 한 단계 한 단계 가다는 게 아주 현실적인 맞습니다. 그 방안이었고 예. 그때 전부 다 그거를 지지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안 됐다는 거죠. 예, 그 뒤에 바뀐 부울경의 시도지사님들이 조례도 다 폐기해버리고요. 그래서 아예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고 부산 경남은 추진해 왔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진척 이게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전 정권을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전 정권과 달리 금방 말씀하신 그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을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부터가. 이게 균형 성장에 제일 중요한 게요. 균형 발전 정책의 첫 번째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관련 정책들을 보면 전부 부처들 간에 다 협업을 해야 돼요. 다부처 사업이고 예. 시도 간에도 협업을 해야 되고 이게 대통령이 깃발 들고 세게 붙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진전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정부 때 그나마 혁신도시 세종시를 만들 수 있었던 그때도 게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예. 위원회에서 열리는 전체위에는 매번 참석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방 살리기, 균형 발전, 균형 성장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의 때마다 이게 지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아예 이게 균형 성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정책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균형 성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균형 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아예 제도적으로 도입하자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들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만큼이나 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강한 정부다. 거기서 잠깐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를 쭉 해보면은 수도권 단체장, 서울시장, 예. 경기지사, 인천시장 이분들하고 지방 그 단체장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이게 균형 발전에 있어가지고 수도권이 살아야 지방도 산다 이런 입장이시고. 그게 2기 균형 발전 때까지는 맞는 얘기였던 거죠. 아 예.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도권의 집중이 지금도 1년에 한 4만 5천 명씩 순입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 20, 30대가 대부분이에요. 예. 20, 30대는 6만 6천 명이 몰려오고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도로 빠져나가고 예. 어쨌든 수도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끊임없이 부동산 문제 생기죠. 예. 제일 핵심적인 게 교통이에요. 음. 대중교통이 편리해진 반면에 보면 차를 가지고 나오면은 주차장이잖아요. 도로가 예, 예. 매일 막히지 않습니까? 차가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비용을 이제 교통 혼잡 비용이라고 하는데 예.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 예. 그 손실 비용을 계산을 해봤는데 작년 한 해 동안만 41조 원입니다. 오 41조요. 네. 그다음에 기업도 수도권의 미래산업, 첨단산업 위주로 기업도 수도권에 투자는 하는데 비수도권에 투자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예. 이제 단지 그럼 왜 투자합니까 물어보면 자기들 미래산업, 첨단산업은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중요한데 지방에서는 사람을 못 뽑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투자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이게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갉아먹는 한계 지점에 도달한 거죠. 이제 한계 지점. 그 시기에 AI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AI 시대에는 수도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이제는 답이 없는 거죠. 아니 데이터 센터 수도권에 다 투자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균형 발전이 함께 필요하다.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권은 수도권으로서의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해요. 경제 수도, 문화 수도로서 경제 금융 수도, 문화 수도로서 수도권은 다시 좀 재편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문제들도 합리화할 필요는 있는데 우선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참 우리 김 위원장을 차기 국가 지도자로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나왔지만 시대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가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지방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우리 생로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요즘은 정보화 시대니까 국민들이 함께 해줄 때 의미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그 지난주에 이제 12월 8일 날 대통령께 이제 지방시도위원회가 제일 먼저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보고 드릴 때 이제 타이틀이 5급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아, 대전환.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완전히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야 AI 시대를 대한민국이 앞서 나갈 수 있다.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5급 3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이 됐으니까 어려워서 대통령이 오죽하면 5급 3특 이러고 좀 홍보 좀 그리고 우리가 그 제목으로 또 기사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민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이 희망이 있으면 같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랬을 때 이 지도자나 정책을 또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의 좀 가시적인 시간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아까 지금 2기의 그 수도권 1급 체제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서 사활의 문제고 신주장 동량이 지방이다 이랬었는데 그걸 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성장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진 단계로 보자면 우선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전략 설계가 필요하고 로드맵이 필요한 거죠. 9월 30일 날 그 5급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발표하고 그 정부 정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각 정부 부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성장 전략은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 추진하면은 이게 균형성장 전략이 되질 않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관련 정책들마다 부처들을 다 모아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각 부처 다부처 간에 협의를 하는 다부처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총리실에 두는 걸로. 왜냐하면 지방시도위원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긴 하는데 지방시도위원회는 설계도 만들고 그리고 지방과 지방 시도 정부들과의 협업 체계는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정부 전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차원에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5급 3특 그리고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만드는 걸 메가특구라고 부를 텐데 5급 3특 메가특구 다부처 협의체를 총리 주재로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이제 곧 그 출범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앙부처는 5급 3특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을 그 협의체 안에서 논의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지방시도위원회는 그런 중앙부처의 정책들을 시도 광역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시도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어떤 실행력을 이렇게 높이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5급 3특의 권역별 그 경제권 형성에 제일 중요한 게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그 전략 산업 분야에 맞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지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 예.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균형발전 정책은 예. 이건 사실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으로 투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핵심 도시 보면 알잖아요. 예. 핵심 도시가 어찌 보면은 미완의 도시가 돼버린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핵심 도시 만들 때는 공공기관 몇 개 내려보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도시별로 내려보낸 공공기관의 테마에 맞는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균형발전 2단계 대책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서 다 무산돼 버렸죠. 근데 박근혜 때도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네. 그 이명박 정부 되면서 그게 다 무산돼 버렸고 네. 핵심 도시가 그래서 지금은 주말 되면 뭐 유령 도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그렇죠. 게 네.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간 그냥 그 신도시 거쳐버렸으니까 네. 거기에 기업들이 만일에 함께 내려가서 그게 이제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산학년 대학까지 붙어 있는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면 지금하고는 모양이 많이 달랐겠죠. 네. 어쨌든 그게 안 된 상태니까 네.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시도 단위, 핵심 도시 단위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묶고 그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정한 다음에 그 산업 분야의 대기업, 앵커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들을 모아서 소위 성장 엔진 5종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정부의 그 인재 사람이 필요하면 인재를 대학과 함께해서 양성해주고 이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예. 그 다음에 규제도 완화해주고 R&D도 지금은 다 경쟁시키지만 그게 아니라 전략산업 분야별로 권역별로는 몰아주고 그리고 재정과 세제 지원 거기다가 이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필요한 투자 규모가 크면 국민 성장 펀드를 150조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지원해 줄게. 그래서 이게 5종 패키지로 통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지방에 투자를 해달라. 어떻습니까? 대기업은 지금. 그러니까 다행히 AI 시대가 겹쳤고요. 두 번째로 한미 관세 협상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빚을 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결된 직후에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1,400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거기다가 지방에 투자해 주세요. 아, 1,400조. 그다음에 그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게 투자해 주세요.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들도 지금은 실제로 최근에 나온 투자 계획들을 보면은 지방에 대한 계획들이 계속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본인들도 일머리 대통령은 인정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사석에서는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년 상반기면은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도 가시화되고 실제 권역별로 그 대기업의 투자와 결합된 권역별 발전 전략들이 국민들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시화된 결과들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런 희망 속에서 또 가시화되는 가운데서 지방선거 치러지겠네. 그렇게 선거를 떠나서 이제 지금 당장 지금부터 이렇게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5년 내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5국 3특 정책의 선도적 추진으로 대전 충남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북 대구 통합도 선언만 하고 온 국민의 뉴스는 다 제공해 줘놓고 디테일에서 악만 디테일이 있다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 제가 보면은 지금 기억나는 게 청주 청운 통합, 마창진 통합 맞습니다. 뭐 그것도 정말 어렵게 됐고요. 지금도 보면은 전주 익산 통합도 지금 아주 지난하게 전주 완주죠. 완주 통합도 아주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전 충남은 강력 이게 길이 통합을 지금 대전 충남이 좀 독특한 게요. 이게 다른 데는 다 통합 과정에서 이런저런 합의가 안 돼가지고 다 이게 늦춰지고 있는데 대전 충남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중심이 돼서 그동안 이 통합과 관련된 절차들을 차곡차곡 밟아가지고 국회 특별법까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특별법을 제출하는 과정에 지역의 국회의원 정치인들하고 협의가 안 됐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하고도 사회적 협의 과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률이 절반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라도 해놓은 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성과니까. 예. 충청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체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예. 그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시도는 가능한 한 병행해서 최대한 빨리 통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 지금 그럼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논의도 거기는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으니까 네. 아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서 그 올라가 있는 특별법에 좀 과도한 특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280개가 넘는 특례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통과시키긴 어려우니까 좀 합리적으로 빨리 조정하자. 그렇게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가능하면은 이번에 특별법 통과시켜서 다음 지방선거를 통합 시도 차원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자. 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광역연합 단위 내에 대전 충남은 통합된 채로 참여하니까 사업을 하기도 훨씬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아직 이슈 제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오늘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인지 국무총리인지 직접 만나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충남의 이제 단체장이나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충남이 상당히 수도권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수도권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말한 교통도 지금 이제 맞습니다. 원활하지. 이러니까 서안까지 갔으니까. 자기들은 지방으로 묶이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이걸 더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도권으로 묶이면 수도권 규제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건 싫고. 네. 근데 이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는 여러 이제 산업적인 투자. 그래서 발전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충청이 이제 받고 싶고 이런 건데 네. 저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발전은 좀 기형적인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대전의 그 대덕 연구단지를 포함해서 이런 충청권의 그러니까 미래산업, 첨단산업의 맞죠, 지금.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가 꽤 있거든요. 거기에 기반해서 충청권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략산업들을 결합시켜서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도 양성하고 수도권이 가까우니까 수도권에서 인재를 꼬우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그 전략산업 분야만큼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만큼 또는 서울대 이상 가는 수준의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좀 이게 좀 쉽게 좀 국민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연 때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고개를 갸웃갸웃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를 만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역별로 전략산업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력 그렇죠. 이 분야가 특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분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 제조업들을 AI 전환하는 AI 제조 AI 산업이 전략산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을 그 권역에서 배출하자. 수도권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광주 전남은 광주에 가면 지스타 광주과학기술원이 있고 한전공대 있고 그게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같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서울대가 1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천만 원인데 전남대는 2천만 원이거든요. 이 격차를 빨리 극복해서 서울대만큼의 투자를 하는데 이걸 그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만큼은 단기간에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연구중심 대학원이라든지 특성화 대학원 거기에 그 분야의 기업들이 투자할 때 기업들도 대학에 함께 참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육부가 기업이 대학에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뭘 좀 함께 산학 겸임교수, 산학협력교수 이런 거 하자고 그러면 전부 규제가 있어가지고 못하게 했거든요. 이번에 이게 다 풉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학에도 그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인재 양성 체계로 들어와서 R&D도 연구개발도 같이 하고 연구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그 자체로 학위도 주고
그리고 거기다 학점도 주고 이런 식의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 양성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굳이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대학이 더 이상 상하탑으로서만 존재할 게 맞습니다. 아니고 어찌 말하면은 현재 그 지역 지방 균형 발전에 좀 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게 그래야 예.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니까 약간 오해들이 있어서 저는 요즘 설명할 때 이게 실제로 보면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그럼 다 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립대로는 포스텍이 사립대인데 포스텍 포항공대가 서울대 이상 가는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방에 포스텍 같은 대학을 10개 만들게 하는 거다. 대기업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건 이제 정책 공약, 선거 과정에 정책 공약으로는 유의미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때는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포스텍 10개 만들기로 갑니다. 그걸 같이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계속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근데 조금 이렇게 우리 이 위원장님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같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AI의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들이 중국으로 막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설문조사를 했더만은 연봉이 뭐 5배, 심하게 10배 이래 받으니까 자기들이 뭐 주저없이 선택을 한대요. 맞습니다. 이 뉴스 들으셨죠? 이거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존 이전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도 깎아버리고 그렇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 준다고 전부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한국에서 어느 정도 급여 보장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한국에서 하죠. 근데 연구개발비 깎아버리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 전부 의대 그렇죠. 중심으로 가버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부터 그렇게 홀대를 하니 그 사람들이 여기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대학 수시 입학 과정에 지방대 AI나 전략산업 분야, 과학기술 관련된 분야에 경쟁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양수도로 부산에 이제 계속 대통령이 집중해서 이제 해수부도 옮기고 기업도 옮기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국립대가 한국해양대학이 있는데 그렇죠. 해양대학의 수시 경쟁률이 8대1 가까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그 집중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투자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게 명확하면 그러면은 국민들은 거기에 좀 반응하고 거기에서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찾는 거죠. 지금 AI 인력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권역별로 각각 AI를 특성화해서 발전시킬 거거든요. AI도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는 제조 AI,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이런 분야의 AI도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의 AI 그런 각각의 특성화된 분야의 AI 인력들을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 중심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길러내면 그러면 저는 지역에서 대학도 가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 분야에 대기업이 투자했으니까 직장도 거기서 구하고 이런 체계로 선순환 구조로 갈 거다. 너무 설명을 알아듣게 잘해 주셔가지고 계속 묻게 되는데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 뭐 어떤 정부 어떤 측면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제는 뭐 아마 위원장님도 그거는 동의하시는 건데 경제는 어쨌든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데 AI 시대에 와가지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전부 다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정책과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은 AI 시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국가 투자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AI 분야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민간 기업에만 맡겨놓고는 기업들이 그 들어가는 투자비를 감당 못하면은 쓰러져 버리면 국가 전체가 이제 AI 시대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럽도 그러고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AI 분야에 관한 투자만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집중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속도가 생명이에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함께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나마 3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AI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아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이라도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한 투자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과기부총리 주재로 이제 그 회의에서 각 분야별 AI 육성 정책들을 다 모아서 오늘 이제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발표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1급 체제할 때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 맞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 다른 분이 만약에 와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햄분 같은 거 익혀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게요. 대통령 역시 김대중 대통령 슬로건처럼 준비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또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경선에서 한번 고배 마시고 본선에서 또 한번 고배를 마시고 했던 게 오히려 삼순에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해온 게 우리는 재수했잖아요. 근데 삼수를 예. 그런데 저는 역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목숨 걸고 단식을 해가지고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잖아요. 예. 그 지방자치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경험해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죠? 지방자치가 사실은 이제는 그러니까 균형성장과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예.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그걸 전부 다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지방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방이 특색 있게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지방이 특성화해 나가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정부 단위로 지금은 이제 권역별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건데 그 특성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균형성장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뒤늦게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부활시키고 그게 이미 이제 92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91년도 의회 선거를 하고 그렇죠. 95년도에 단체장 선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 됐어요. 맞습니다. 단체장 선거 한 지가. 그나마 30년간 쌓아왔던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해요. 뭐 절름발이라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지방정부라 부르지 못하고 자치단체.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만 그렇게 부릅니다. 일본 때문에 그러는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래서 지방정부를 빨리 저는 이게 개헌 사항입니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때 지방자치 개헌을 하려고 했다.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한 개헌을 제시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부르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는 지방분권 과정에 각 지방정부들이 권역별로 정부들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는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만큼의 그런 권한들을 가능한 줄 수 있도록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은 그렇더라도 부르게 때는 지방정부라 불러도 뭐 문제되는 거 지금은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용어를 바꿔서 쓰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신 거예요.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노무현 때 정말 획기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맞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그 재미 좀 봤다 이런 표현을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헌법 시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때 뭡니까 뭐 갈래인가 뭐 이렇게 됐죠. 이게 간섭법에 의해서 희한한 판결문이 나왔죠. 그죠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로드맵을 좀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면 행정 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는 대통령실, 또 하나는 국회. 나머지 기관 중앙부처들은 다 가 있는데 외교통일부처 빼고 이제 전부 다 가게 되면 다른 부처 다 가 있어도 대통령실과 국회가 안 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지금 장 차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날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날보다 훨씬 적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근무하기 힘들다. 공무원들은 항상 자기 이 이동 중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인데 지금은 대통령실하고 국회가 세종시에 가면 한 구역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행정 수도로 가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예. 국가 상징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요 구역 안에 대통령실과 국회를 어떤 컨셉으로 넣을 건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 공모인데 그래서 이 국가 상징 구역에 대한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아 지금 이번 달에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고 나면은 대통령실 국회 따로따로 이제 설계 공모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를 밟으면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완공이 목표입니다. 아 이분 30년까지 완공을. 그리고 국회는 그건 또 규모가 커서 32년, 33년 정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이건 가능한 한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당겨보라고 대통령 지시를 하셨죠. 그거하고 대전 충남 통합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좀 다른 문제고 이건 세종시니까요. 다만 대전 충남 그러니까 통합하고 충청권이 광역권으로 함께 그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발전 계획 안에 세종시도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같이 간다고 봐야죠. 예. 그 지금 이제 중앙 뭐 청와대도 계셨죠. 그렇죠. 그 국회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그 지사도 했고, 이래서 두루두루 이제 그 국정 업무를 쭉 보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나라 전체에 대한 그걸 하고 계셔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정중무가 뭐 열심히 이렇게 그 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요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되겠다. 라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 혁신이나 발전 속도가 더딘 곳이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 무대로 치자면은 여의도 국회. 근데 정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치가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1년 반 그 유럽에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하고 유럽의 이제 그 정당 정치나 유럽 특히 북유럽에 이 민주주의가 좀 발전해 있는 나라들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가 궁금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사실은 좀 들여다보고 왔는데 몇 가지 다른 게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당원들의 구조가 좀 달라요. 아, 당원 구조. 네. 유럽 쪽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하는 당원들의 핵심 그 당원이 선생님, 학교 선생님하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그 정치적으로 아예 가입을 못하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선생님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조차 막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 활동을 직장에서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들은 꽤 많이 있는데 가입조차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네 이슈 문제점들을 다루고 그걸 풀어 나가고 해야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정치에서 효능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학교 선생님만큼 동네 문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만큼. 그건 빠져 있고 주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유튜버라든지 온라인 쪽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당원들의 활동이 사실은 현장에서 활동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집중돼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정당이 정치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아예 풀뿌리부터 차곡차곡 밟아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럽은 전체 연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원 출신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다 검증돼서. 그렇죠. 지방의원들은 또 어떤 사람이 되냐.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동네에 당원 관리하던
당원을 매니지먼트 하던 분들이 당원들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슈도 다루고 해결도 하고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지방선거 때 의원으로 출마하는 거예요. 그분도 검증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원 활동하면서 의원 내각제니까 한 재선 3선 되면 지방 정부에 이제 집행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연방의회로 가는. 그래서 이게 거의 10대 때부터 당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봐야 15년, 20년인데 30대가 되면 연방의원이 돼요. 일찍 시작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뭐 10년 이상 훈련이 돼 있겠네요. 10년, 15년, 20년간 이미 정치적으로 충분히 훈련도 되고 검증도 되고 집행부 경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총선 때만 되면 늘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정치를 처음 하시는 전부 다 분들. 당원 가입한다고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국회가 늘 초선 의원의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사회의 여러 다양한 갈등들을 국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조정하고 중재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오히려 정당과 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푸는 게 제가 요새 넷플릭스를 제가 자주 보는데 그 시절에 보면은 한 6, 700년대 그 시점에 보면은 북유럽은 전부 바이킹의 시대입니다. 바이킹. 우리는 그때 문화 강국으로 이게 있었는데 이게 민주주의 역사로 보자면은 지금 뭐 정말 부러울 정도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게 왜 가입이 그때 아예 안 됐나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게 지금도 안 풀리고 있잖아요. 정당법에 그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죠. 왜 금지했냐 그러면 박정희 시대 때 유신 시대 때 유신 잔세입니까? 관권 선거가 오죽 심했습니까? 그걸 92년도에 통합선거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쨌든 관권 선거를 최대한 막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선생님들이 무슨 정치야 뭐 이런 그러니까 정치에 관권 선거가 동원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다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노조인 전교조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관권 선거가 극심했던 시대는 한참 전인데 지금은 그 사이에 정치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든 공무원이든 직장에서 정치 활동 자체는 금지하더라도 퇴근한 이후에 개인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건 그건 허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개혁, 정당개혁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 당원 가입 그 부분은 맞죠. 개혁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유럽의 정당들도 보면 당원 모임 같은 걸 다 저녁에 합니다. 일과 끝난 다음에. 퇴근 이후에. 그렇죠. 그게 맞죠. 그리고 이제 제가 부러웠던 게 보면 거기는 당원 교육이 또 토론이 치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총리도 와서 어떤 영화에 이제 보면은 그 섬에서 이제 당원 교육을 하는 그렇죠. 총리도 와서 거기서 뭐 그냥 같이 토론을 하고. 직접 타운홀 미팅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점에서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근데 민주주의 역사로 보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히 뛰어난 민주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늘 거리로 나와서 그걸 지켜주고 회복시켜준 국민들이고, 지금도 보면은 정치에 대한 참여의 욕구나 의지나 이런 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 의지가 강한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정당의 당원이 뭐 몇백만씩 되지 않습니까? 권리당원만 해도 100만이 넘고. 근데 요걸 이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 의지, 요구,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의회 민주주의까지 국민들의 참여를 잘 수렴해낼 거냐. 요걸 이제는 의원들만의 정치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공간과 구조를 어떻게 많이 만들 거냐. 여기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잘 결합시켜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정당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가 다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여러 가지 실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팬덤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 이는 세계적인 현상인데 맞습니다. 예. 그 극복 대안으로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최근에 유럽은 이제 이걸 시민의회를 시민의회 그러니까 의회가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는 됐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실험도 하고 있고. 근데 시민의회는 보통 한 300여 명 내외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무작위로 그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위주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잖아요. 300명 내니까 이슈별로 하더라도. 그래서 요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해서 아예 이슈를 내걸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막 그 온라인에 글 쓰다 보면 욕설도 쓰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든 하게 하는데 그전에는 이걸 정리를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그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든 그걸 모아서 건설적인 의견으로 분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1차 걸르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시 의견 쭉 올리고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요 과정을 몇 번 거치면 디지털 공간에서도 합리적인 토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AI 민주주의 시대를 그렇죠. 또 디지털 AI 민주주의가 접목되는. 하여튼 국가적인 과제도 계속 고민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어쨌든 간에 계엄 내란을 종식하는 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국가적으로 과제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내란 특검 발표됐지만 한계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재판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 부분들에 국민이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계엄 내란 이걸 깔끔하게 종식해야 또 금방 말한 국가적 과제도 힘있게 나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내란 재판이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될 재판. 재판이? 그게 이제 우리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건 그게 문재인 정부 때 탄핵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적폐청산 논의가 있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신속하게 빠르게 이건 그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새로운 좀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라는 게 전환이 필요한데 이게 내란이 종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내란 재판에서 최소한 1심이라도 벌써 끝났어야 될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고 그래 국민들이 재판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해야 된다. 만일에 사법부가 지금처럼 나몰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어쨌든 입법부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렇게 감론이 얼박이 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이 상당히 이번에 개선안에서 위헌 요소를 많이 다 제거했어요. 뭐 위헌 시비라든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부 수렴해서 다 그 부분은 털어내고 그렇지만 사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지금. 그거는 받아 안아서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재판부 판결 불안해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저는 국민들을 믿듯이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새겨 듣기 바랍니다. 이게 만일에 그 판결이 잘못 나오면 저는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강제 그 혁신, 강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민주주의 사회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제거든요. 스스로 변하지 않는 그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건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을 너무 이렇게 이 젊은 피로만 생각해가지고 또 벌써 한갑이 내일 모레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까? 어느덧 중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 문제는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뭐냐면은 뭐 국정의 다방면의 경험을 가졌는데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엇박자 갈등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고 또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다가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많은 분들이 정청래 당대표의 조급성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민주당 의원들은. 저한테. 그것도 뭐 일리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지. 불안하니까 보다 더 자기의 지지 기반에 호소하고 그거를 갖다가 보다 더 자기 지지로 묶어야 되겠다. 이게서 나왔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집권 1년 차에.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석이 아니라 조금 재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정치가 과거와는 정치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정청 간에 이슈가 있거나 갈등 요소가 있으면 미리 만나서 다 이제 소위 정치인들끼리 협의하고 결론 내면 그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있고. 자,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1차적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협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좀 끼어 있는 편인데 문제는 저는 요 과정에서는 작은 견해 차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는 불가피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조정해내고 풀어나가는가가 능력이고 실력인 거죠. 요게 갈등 자체가 안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지금처럼 국민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 정치에는 안 맞는 얘기다. 근데 이제 언론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뀌었다. 이거지. 시대가 바뀌었다. 네, 그래서 언론도 그런 작은 차이들은 그건 좀 당연한 걸로 인정하고 저걸 어떻게 조정하나 요걸 가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이런 게 맞지 않냐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 유럽이나 미국 쪽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내용이 좀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싸움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쪽에 보도 내용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는 BBC를 보면 BBC가 대표적인 언론이긴 하지만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BBC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공영방송이죠. 정책 그다음에 그 시기에 그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그리고 해외 뉴스 이런 게 제일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누가 싸웠네 마네 하는 거는 작은 부분이더라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그 생활에 와닿는 이슈나 정책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훨씬 분량도 많고 오히려 국민들도 이제 그런 걸 좀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됐는데 그러면 국격에 맞는 우리 사회 정치 사회 언론의 좀 문화적인 변화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한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제가 인터넷 신문 협회 뭐 부회장도 고문격인데 제가 좀 널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에도 각성을 촉구하는 그거고 처음에는 어쨌든 국민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다. 변했다는 것을 다들 이야기하면서 그 변함이 나타난 부분들은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거의 시각으로 계속 갖다 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뭐 그러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생길 텐데 그걸 잘 해결하면 된다. 그 능력과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될 몫이나 부담이 이전보다는 훨씬 커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금방 말한 그런 갈등과 이 대결로 보는 사람들이 이름에서 나오는 표현이 명청대전입니다. 이른바 명청대전인데 이 명청대전이 8월 달에 이 이재명 당대표 잔임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크게 한판 붙을 거다. 당대표 선거를 두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강원식 비서실장하고도 소통을 그러니까 뭐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주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얘기하는 명청 갈등, 명청 대전 드러난 것보다는 훨씬
지금 그 명청 간의 소통은 나름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는 또 한편으로는 투쟁이잖아요. 이게 뭐 투쟁은 불가피하리라 보는데 하여간 대통령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분들이 이 처음 조각 때부터 이렇게 그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인선이다 이런 언론의 평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좀 출마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그 뭐 그거는 그렇게 뭐 바람직하다 뭐 혹은 또 불가피하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집권 1년 만에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가. 근데 집권 1년 만에 치른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남아있는 4년 동안 국정의 동력이 이제 상실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는 건 하나는 결국 국정을 잘하는 게 제일 큰 선거 운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결국은 사람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좋은 후보들을 많이 출마시키는 게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길이겠죠. 이 좋은 후보가 이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분들이 그 기준에 좀 부합될 수 있다. 그분들 중에서도 출마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출마를 하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또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야당인 것 같아요. 여야가 제대로 민주주의라는 게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헌과 탄핵에서 못 헤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방선거 전에는 변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소속돼 있는 분들,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외치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대로 계속하면 미래가 있을까라고 좀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불안감이나 선거에서 지지도가 예측하는 뭐 여론조사 지지도를 계속 지금은 뭐 거의 주 단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그 당은 반드시 변합니다. 저는 뭐 그 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다 그래왔죠. 뭐 당명 바뀌는 거는 물론이고 인적 쇄신도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정책도 새롭게 내놔야 안 되겠어요? 이제 그 변화를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핵심이겠죠. 민주당도 지방선거에 대책해서 가지고 변화하는 야당을 보고 준비를 해야 안 되겠어요? 저는 변할 거다라는 걸 사실상 전제하고 준비하는 게 맞다. 저쪽은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당으로 변화할 거다라는 걸 전제로 준비해야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봅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 왜 이러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걸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누구를 떠나서 조금 이렇게 야당이 워낙 헤매니까. 뭐 어쨌든 서로 이게 늘 그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상대가 바뀌어 나가면 함께 조응해 나가면서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정책 중에 하나의 문제를 꼽자면 부동산 문제를 꼽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했던 분들은 제 주변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까지 간 정책 하나다 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건 온 국민이 뭐 지방선거를 떠나서 수도권 지방 문제에서도 직결되는 문제지 않나 싶거든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근본적인 해법은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 잘 생각해 보시면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이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한 해 10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 매년 10만 호 이상을 짓지 않는 이상의 부동산을 배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백약이 무효가 된 거죠. 그때 우스갯소리로 강남 아줌마를 제일 좋아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화 시대에 수도권에 모든 투자가 집중되니까 다 몰려온 겁니다. 특히 청년들이 몰려온 거죠. IT 분야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데 지방에는 투자가 안 되고 그게 전부 수도권에 투자가 되니
좀 수도권으로 몰려왔던 거죠. 그게 지금도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해 6만 6천 명의 20, 30대가 몰려오는데 한 해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대로 두고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그 신박한 정책을 갖다 내놓는들 그건 이제 은발의 오줌 누기가 되는 거죠. 단기 대책이 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는 5억 3특 메가시티 전략을 신속하게 성공시키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다. AI처럼 이것도 속도전이 필요하네요. 네, 대단히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40대 이상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만 1,000명이 빠져나갔거든요. 예. 이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하고 맞물리면서 이 속도를 빨리 좀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청년들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권역별로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가능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좀 기촌하거나 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촌을 처음부터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기촌 기양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가서 살아보고 싶은 지역에 농사노촌 지역에 몇 달 또는 1년 정도 가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해줍니다.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뭐 생산자 단체들, 그다음에 민간 재단, 그래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어서 가족이 몸만 가도 숙소, 집 문제, 그다음 농사 짓고 싶다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그만 땅, 그리고 농사 기술 다 가르쳐주고 거기서 생산된 게 처음 하니까 제대로 생산이 되겠습니까? 생산된 농산물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보고 나는 이 기촌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 지금은 한 달 살이 주로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걸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 달 살이 같은 지원은 있고 또 기촌 기양하는 데 대한 지원은 꽤 있는데 그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는 거죠. 결단하기 전에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경험 기반 기촌 지원 정책이라고도 하고 관계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인구. 이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도 일주일에 한 2, 3일 살고 비수도권에서 3, 4일 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기촌 기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관계 인구, 생활 인구가 많아져야 되고 그분들이 지역을 내려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죠. 저도 은퇴 부모 세대 중에 그 일환인데 이 정책에 정말 이렇게 반가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게 몇백만 될 건데요. 빨리 늘어나야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위원장님은 경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남은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부울경이 다 어려운 지역인데 그 경남에서는 이제 그 어려운 데에서도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못다한 정책도 있고 실제로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이 지방시대를 좀 이렇게 열어나가는 어떤 실제 주역 이런 책임감도 있지 않나 이런 속에서 아마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거의 유도 질문에 가까워요. 유도 질문. 제가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이 된 지가 이제 5개월 갓 지났거든요. 새 직장에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음 직장 하시니까 그 연장선상 아닌가 뭐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만 저로서는 제가 이제 도지사 시절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하고 실제 그걸 추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비수도권에 살려면 시도 단위로 쪼개져서는 안 되겠고 권역별로 묶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가 정책이 된 거죠. 5억 3특이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 권역별 균형 발전 정책인데 그래서 이 5억 3특 정책이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이 정책이 빨리 뿌리 내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시범적으로 성공 모델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고 그리고 이제 부울경 지역은 사실은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유리한 지역이네. 그렇죠. 기존의 산업 기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연합을 구성했던 경험도 있고 근데 이제 부울경이 지금은 제일 오히려 이제 선발
그 주자가 아니고 제일 후발 주자가 돼 있어서 네. 이제 불경에서 이런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은 저는 뭐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과 연결되는 거면서 예. 오늘 말씀 중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지방이 신성장 동력이다. 예. 그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지만 5급 삼특. 예. 예. 5급 삼특.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든든해할 것 같아요. 자기가 아마 꼭 이거는 해내겠다고 싶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이 맡고 있네요. 대통령님 본인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근데 이번에 업무 보고하는 거 보면은 너무 만기 칠남식을 해서 그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대통령이 너무 노출된다. 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게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방식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못 당시에 되는 거야. 국무회의 공개하자는 제안을 대통령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를 공개적으로 언론사들 다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장관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게 뭐냐고 그러면 그때는 언론사만 들어와서 취재를 하지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언론사 아니더라도 유튜브로 다 중계되고 유튜브로 중계된 걸 또 부분 잘라서도 국민들이 사후에로 다 볼 수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언론사를 통해서만 중계가 되니까 그 과정에 왜곡이 되는 거예요. 언론과 전쟁도 치열했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의 전 과정을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가야 이게 이제 왜곡도 덜해지고 공격으로부터도 좀 우리가 방어력이 생긴다고 보셨던 건데 이제 언론 환경 그 당시에 이제 SNS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시대적 한계 때문에 못 하셨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조금씩 있긴 할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얻는 효능감이나 국민들이 그 좋아하는 부분이 훨씬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국민 주권 시대로서 시대가 변했다는 메시지가 오늘 기억에 머리에 남습니다. 당정 관계 또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 이게 다 시대가 바뀐 그게 조응하는 거네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모든 게 함께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뀐 시대에 또 국가적인 큰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